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따끈따끈한 뉴스를 화끈하게 풀어주는 우리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 첫 국무회의를 했다는데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는가요? 네,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한 게 처음이었고요. 아무래도 지방 분권 이야기가 많았고요. 빨리 집무실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옮기시나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지금 이제 작업 계속 진행 중이고요. 빨리 옮겨야 되겠다. 네네, 빨리 옮기겠다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사당도 지금 뭐 공사 진행 중이고요. 몇 가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지방에서 열리다 보니 이제 특히 세종 수도 이전 관련해서 이제 지방 분권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나왔는데 2004년만 해도 수도권으로 한 해 이제 뭐 13만 명씩 유입이 됐었는데 보시면 이제 70년대에는 수도권으로 64만 명이 1년에 유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꾸준히 줄었고 2011년 무렵에는 이제 더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모습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2020년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작년에만 해도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잠깐 마이너스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오늘 이제 국무회의 주제였고요.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연령별로 본 건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 제일 위에 짙은 노란색이 20대입니다. 20대가 그러니까 한때는 이 10만 명씩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5만 4천 명이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계속 전국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가지는 이제 교육과 일자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걸 텐데 청년들이 떠나면 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지역의 혁신도 없고 경제도 살아나지 않는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 가보니까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부산은 노인과 아파트가 됐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왜 서울로 가느냐라고 네. 하니까 결국은 일자리 문제하고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끝내주는 경제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여성들이 가장 먼저 20대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또 이 20대 남성들은 이제 남녀 성비가 무너져서 여성을 만날 수가 없고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20대 남성들이 또 뒤따라 부산을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경상도 지역이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문화적으로는 가부장적 문화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걸 못 견디고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탈출하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 그림도 한번 봐주십시오. 수도권 순입을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40대, 50대, 60대는 수도권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청년들이 작년에만 해도 5만 4천 명이 지금 20대가 수도권 유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인구도 중요하지만 20대 청년들이 남도록 20대 청년들이 지역에 학교를 나와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핵심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지방의 이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키워서 거기서 학교를 나오고 거기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정책 오늘 과제입니다. 국무회의 보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5극 3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네. 풀어 설명하면 뭔가요? 네, 5극은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제 수도권과 대구, 경북, 그다음에 동남,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중부권은 세종, 대전, 충청이고요. 호남권은 광주, 전남을 묶어서 5극입니다. 5극이고 3특은 말 그대로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세 곳이 네네. 특이네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교통 혼잡 비용이 이게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으면서 이 비용이 지금 48조 원까지 이 전국적으로 이 수도권 1극 체제가 갖는 이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과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나라를 네. 우리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볼까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오늘 아이디어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안군의 햇볕연금이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3천억 정도를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 태양광 발전을 만들고 이게 이제 2021년부터 17억 원, 39억 원, 78억 원, 82억 원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월 100만 원씩 받는 그런 집들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거기서 연금을 받아서 안정적 소득을 얻자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 중에 놀랐던 건 인구가 늘었다는 거예요. 2011년부터 이게 지금 이제 밑에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 2011년부터고 2021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죠. 2021년부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안군에 살면 햇볕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시 사람들이 신안군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약간 안타까운 건 파란색이 남성이고 빨간색이 여성인데 여성들이 빠져나가고 남녀 격차가 지금 3,0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남녀 모두 지금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 연금의 효과라는 게 약간이라도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시군 구 중에 인구가 늘어난 것은 전국에 신안군이 유일합니다. 결국 일자리 소득이 결국 제일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이네요, 네. 그죠? 네. 자, 다음은 관세 협상 네네. 문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네네. 국민들 관심인데 이게 9조 원이 손실 날 거라는 전망이 있고 17조 원 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네네.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보면 상호관세가 지금 0에서 25로 올랐고 이걸 15로 낮추려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걸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만 25%를 그대로 가면 GDP가 0.3에서 0.4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연간 한 9조 원 손실이라는데 사실 한국 GDP가 2,30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9조 원이면 사실 이제는 또 감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 게 4,880조 원을 지금 현금으로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9조 그리고 이제 어제 이야기한 건 18조 원까지 이게 나왔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게 시간 지나갈수록 또 이렇게 그 내성이 생길 거기 때문에 9조 원 정도다. 그러면 9조 원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25%를 견디자 그리고 당당하게 협상하자 EU처럼 하자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도 네네. 있어요. 천영우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에서도 관료를 하셨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석인가 네, 했었죠. 외교안보 수석을 했죠. 네.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는데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건 조달 주체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는 한국이 돈을 3,500달러를 다 그냥 현금으로 넣어야 되고 실제 일본은 그렇게 사인을 했어요 이미 했고 투자 주체는 트럼프가 결정한다. 미국이 결정한다. 미국이 결정한다라는 건데 이유는 보니까 이번에 그 한국 언론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천영우 전 수석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유는 일본은 정부가 주체인데 EU는 기업이 주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EU 모델로 가도록 지금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약간 도매끈을 묶어서 일본처럼 해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다행히 한국 지금 협상단은 그걸 협상을 하지 않고 판을 깨고 일단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쪼들리는 건 다급한 건 미국이 다급한 거고 한국은 약간 지금 이제 좀 견뎌보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좀 당당하게 하자. EU처럼 하자. 이게 중요한 건데 네. 투자처를 우리가 돈을 내라. 미국이 결정한다가 아니고 EU는 기업이 결정하겠다. 그거 한번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그 미국 행정명령을 발동한 거를 미국 백악관에 올라 있는 문서입니다. 이 첫 번째 보시는 건 이제 지난 7월에 EU 문서인데요. 보시면 이제 새로운 투자는 기존의 EU 기업들이 했던 1,000억 달러에 추가되는 것이다. 해마다 추가되는 것이다. 추가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에 추가하는 것이고 기업들이 명확하게 주체로 돼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역사적인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건데 일본 정부가 투자를 하고 미국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한글로 번역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유럽연합은 트럼프 임기 동안 6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EU 기업들이 이미 해마다 투자하는 1,000억 달러에 추가된 규모다.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지만 결과 이 문맥을 보면 EU 기업들이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죠. 일본은 또 다릅니다. 일본은 트럼프에게 약속한 사상 최대 규모 5,500달러 투자금을 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이란 말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라는 의미죠.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선정한 여기 미국 정부도 아니고 트럼프가 선정한 미국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굴욕적인 협상인데다가 완전 사실 말도 안 되는 협상인데 일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걸 사인을 했고 한국도 지금 이걸 사인하라고 한 상황인데 사인을 안 했고요. 아까 천영우 전 수석의 말에 따르면 우리도 EU처럼 하면 된다. 우리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이미 한 100조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조 가량 되죠. 네, 그걸 포함시키면 이미 이걸 충분히 상당 부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 협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EU처럼 하면 된다. 두 번째는 비자 쿼터를 이번에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 지금 이제 미국이 이미 비자를 다 패키지 협상을 해야 된다 차단하고 이거죠. 있는데 비자 협상에서 우리 니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가서 공장 안 지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고자세로 나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익 균형이 맞지 않으면 판을 깰 수도 있다. 만약에 결렬되면 미국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접어야 되고 조선산업의 재건을 꿈을 접어야 되고 미국 군함이 고장 나면 못 고치고 군함을 놀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군함을 한국까지 가져와서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더 이렇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국익이 대립한 사안에서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 타협한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좋은 얘기죠. 걸 악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약점 후벼파고 공격하고 우리 안 하면 판을 깨고 뒤집고 나갈 거다라는까지 가야 아쉬운 쪽이 양보를 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아쉬운 쪽이 오히려 우리는 다 이미 패를 깠기 때문에 아쉬운 쪽이 이제 미국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결론적으로 EU처럼 좀 과감하게 해나가자.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하더라도 네.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거나 돈을 외환 보이고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훨씬 형편이 낫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4천억 달러 갖고 있는데 3,500달러는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게 또 이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그림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일본은 미국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외환보유도 꽤 많죠. 맨 밑에를 보십시오. 3,500달러 우리 입장에서는 GDP 대비 20%가 넘어요. 일본과 유럽연합이 투자를 한 거는 각각 13%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우리는 이걸 이제 현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 기업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한 것처럼 에코티, 론 개런티로 해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직접 하는 건 100조 원 정도밖에 5%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받았는데 이걸 그냥 현금으로 집어넣으라고 하면 이건 받을 수가 없다. 일본과 유럽과 비교해도 이거는 굉장히 그 한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판을 깨를 각오로 이 협상에 쉽게 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좀 과감하게 협상에 나가자. 판을 깰 각오로 버텨야 네, 된다. 판을 뗀 각오로 네. 국민을 믿고 버티자. 네. 네. 그다음 코스피를 잠시 살펴보면 네. 3,400까지 갔는데, 네네. 근데 이 중에 주로 SK하고 삼성이 선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그 AI 그다음에 빅테크 주도의 열풍이 되고 있죠. 결국 이제 그 후방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수요가 폭증할 거다. 그리고 삼성이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건 HBM 아직 그 최신 제품을 못 만들고 있어서인데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 그 주가 보세요. SK 뭐 이렇게 지금 2년 전 7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5만 전자, 4만 전자까지 가서 지금은 7만 전자가 올랐고 삼성전자도 지금 12만 원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HBM 나오게 되면 그때 주가가 불붙을 텐데 이건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HBM을 삼성전자가 그 시제품이 통과했다 이런 정보도 있는데 들은 얘기 있어요? 사실 그 루머는 많이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뭐 방송에서 루머를 뭐 제가 확신해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굉장히 긍정적인 뭐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BM4에 성공을 해서 주가가 양산 체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가 바닥을 치는 거 보면 뭐 그런 뭐 루머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 전 국민이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캐대헌 그죠? 네. 이게 자부심도 있지만은 주가 상승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게 있나요? 단순히 그 물론 한국이 만든 영화는 아니고 재미교포들이 만들고 일본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만든 영화인데다가 이 넷플릭스는 또 한국에 세금도 안 내고 이 네덜란드 법인에서 돈을 다 빼내가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캐대언에 이제 부가적인 효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뭐 간단하게는
편의점 김밥 매출이 뭐 230% 늘었다고 하고요. CU는 올해 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해외 결제가 180% 늘었고, CU. 예. 그리고 캐대언을 이제 모델로 한 새우깡 농심 주가 한번 보시죠. 농심 주가가 이 농심홀딩스인데요. 농심홀딩스 주가가 지금 이거 올해 주가예요. 올해 1월 2일에 6만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날짜로 12만 원가 올랐습니다. 2배가 오른 거죠. 그것도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올랐고 지금 탄력을 계속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 30%가 올랐어요. 30%가 하루 사이에. 요새 무슨 시중에 보니까 면비디아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면비디아 이제 그 라면 회사들이죠. 이 전 이거 먼저 보시죠. 라면 3사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삼양라면은 불닭볶음 노란색이 삼양라면입니다. 오늘 주가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11.9조 원. 그러니까 이제 삼양라면은 뭐 1조 원이 안 되던 기업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거의 지금 몇 퍼센트 올랐네? 한 1,300% 정도 오른 셈입니다. 올랐고 상대적으로 농심이 더 올랐죠. 농심이 사실은 매출은 압도적으로 높은데 매출은 2배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농심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는데 사실 이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라면 3사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당연히 이 그림을 보면 삼양식품 당연히 좋지만 불닭볶음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라면의 종가는 또 농심이잖아요. 아 농심이 오를 때가 됐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맨 밑에 조금 올랐지만 2조 4천억에서 2조 8천억으로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4천억이 오른 셈이죠. 그리고 농심의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 주가가 이렇게 또 올랐고요. 아까 면비디아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와 비교해도 결코 꿀리지 않는다. 빨간색이 세계 최고의 그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엔비디아 주가고요. 노란색이 이제 삼양식품 주가인데 사실 지난 2년 사이의 상승률을 보면 삼양식품이 훨씬 더 가파르고요. 5년 동안 엔비디아는 1200%, 삼양식품은 1300% 정도 올랐고요. 최근 1년만 봐도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이 높은 주식이 삼양식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 면비디아는 이제 우리가 면 국수할 때 면인데 네. 얼굴 면자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화장품 주식도 계속 같이 올라가고 콜마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 K-뷰티로 하는데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결국 한국의 그 이 K-뷰티를 ODM으로 해서 그 상호만 바꿔서 나가는 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은 기회 있으면 다음번에 언제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면비디아 못지않게 그런 또 이제 K-뷰티의 또 놀라운 또 성장성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한국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다 그 제조업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한국만 잘하는 그런 영역들이 또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한국이 또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장이냐, 네. 국장이냐, 코이냐라는 건데 국장의 강점은 뭐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강점은 아직 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고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직 한국이 전 세계에서 우리 늘 이야기했지만 PBR이라고 하죠. 주가 자산 비율이 1.1배밖에 안 되죠. 우리 구윤철 부총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국의 PBR은 1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 내다 팔아도 주가밖에 안 되는 상황. 이게 보통은 2배, 3배 뭐까지 오르는데 그래서 이 구윤철 부총리 때 그 말 했죠. 이게 10배가 오르면 주가 지수가 뭐 3만 간다는 얘기 있었죠. 그것처럼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한국이다. 물론 계속 저평가 기간이 길어서 답답했겠지만 아마 곧 빛을 볼 날이 올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국장을 믿자 이런 뜻에서 우리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의 따끈따끈한 뉴스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